다음 문제 27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배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 3번이랑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식 식재 그리고 정형식 식재, 식재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배식 방법이 설명이 틀린 것 보시면 1번 단식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생김새가 우수하고 중량감을 갖춘 정형수를 단독으로 식재한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단식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시선축의 좌우에 같은 형태, 같은 종류의 나무를 대칭 식재하였다. 이것도 대칭 식재, 축을 중심으로 좌우 맞는 설명이죠. 3번 열식 보시면 같은 형태와 종류의 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직선상의 식재. 그렇죠. 일정 간격으로 열을 따라 식재 맞는 얘기고요. 4번 교보 식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로 마주보기 배치하는 식재. 이것이 조금 틀린 설명이죠. 두 열 이상의 열식을 어긋나게 식재하는 방법이 요 정형식 배식 방법 중에서 교호 식재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정형식 배식 방법 중에서 교호 식재에 대한 설명이 마주보게 배치하는 식재 틀렸고요. 이런 식으로 2열 이상의 식재를 하게 되는데 이 열의 각 수종이 마주보지 않도록 어긋나게 식재를 하는 이런 방법을 교호 식재라고 합니다. 정형식 식재에서 우리가 조경 설계를 할 때 많은 공간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식재를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9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압축 강도가 가장 큰 목지는 일단 압축 강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 수종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강도는 힘의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재료의 내부 쪽으로 향하는 힘에 대한 강도를 특별히 압축 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재료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이런 것에 대한 힘은 인장 강도라고 하거든요. 힘의 방향에 따라서 압축 강도냐, 인장 강도냐, 휨 강도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삼나무, 낙엽송, 오동나무, 밤나무 이 각 수종의 성상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상별 특징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상록침엽수 같은 경우가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는 수종이 재질이 치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종들이 압축 강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침엽수 종류를 고르자면 삼나무, 낙엽송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동나무, 밤나무는 낙엽수에 속하죠. 여기서 압축 강도가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638 정도, 삼나무는 400 정도. 여기서 낙엽송이 아까 문제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잎갈나무, 한대림 수종입니다. 추운 지역에서 자란다는 얘기죠.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것들이 치밀한 목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낙엽송이 될 거고요.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록 침엽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도가 낮습니까? 얘는 난대림 수종입니다. 추운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는 수종이에요. 중부 지역까지도 못 자라고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혹은 일본 등지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난대림 수종에 속하는 상록침엽수이기 때문에 목재가 치밀하기가 힘들고요. 한대림 수종, 천천히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낙엽송이 가장 압축 강도가 높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번 역시 수종을 묻는 식물 재료 문제입니다. 홍색의 열매를 맺지 않는 수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답부터 같이 보시면 쥐똥나무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쥐똥나무는 검정색 열매를 맺고 있죠. 나머지는 다 붉은색이겠죠. 사진 보시면 사철나무, 사진에서 보시듯이 붉은색. 산수유, 사진에서 보시듯이 붉은색. 그 다음 주목, 사진에서 보시듯이 붉은색. 각 수종의 꽃색, 그리고 꽃피는 시기, 그리고 열매색, 열매가 맺는 시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종별로 꽃색, 꽃피는 시기, 열매색, 열매 시기 이거를 다 외우기 힘드시면 그러면 어떤 것을 외우셔야 되느냐? 꽃색은요, 흰색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뭐 붉은색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꽃피는 시기 언제가 많을까요? 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뭐 여름, 가을 뭐 이 정도 되겠죠. 겨울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쵸? 그래서 꽃색 흰색 빼고 외우시면 되겠죠. 흰색 빼고 다른 색으로 외우세요. 꽃피는 시기 봄 빼고 여름, 가을 두 가지를 외우세요.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열매도 마찬가지로 열매는 뭐가 제일 많겠어요?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검정색, 뭐 갈색, 뭐 황색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검정색 열매, 갈색 열매, 황색 열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몇 개 특징적이니까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 시기도 언제 핍니까? 언제 맺습니까? 가을이 제일 많습니다. 열매 맺는 시기가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다. 드문 겁니다. 이런 거 드문 거 몇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31번 교목의 식재공사 공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교목 그리고 관목 다르겠죠. 교목은 사람 키 기준으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정도의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 키까지 혹은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정도까지 많이 커도 사람 키 혹은 사람 키에서 밑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대부분 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키에 따라서 심는 그런 과정이 조금씩은 틀리겠죠. 대부분 우리는 교목을 심을 때 식재공사 공정을 많이 하게 되겠죠. 클수록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구덩이 파기겠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냈으면 나무를 안 쳐야 됩니다. 여기서 나무 안 치기는 따로 있지가 않고 나무를 안 칠 때 가지가 있을 때 가장 긴 쪽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긴 가지가 남쪽입니다. 긴 가지를 남쪽에 맞춰서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있겠죠. 네, 나무의 방향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수목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서 묻습니다. 묻는데 묻을 때 다 묻지 않습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묻지 않고요. 3분의 2 정도만 묻습니다. 물죽쓰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묻고 그 다음에 지주 세우고 물심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많은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헷갈리는 거는 과정 생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는데 묻고 나서 다 묻지 않고 물죽쓰기를 합니다. 물죽쓰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만 채워서 막대기로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물을 충분하게 채운 다음에 3분의 2만 흙을 채워서 여기를 죽수기처럼 다져줍니다. 여기 지금 뿌리 분을 안 칠 때 이 부분에 죽수기를 잘 해서 공극을 없애야지 뿌리가 나중에 활착될 때 썩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죽수기 중요하고요. 물죽수기 한 다음에 나머지를 묻어서 그 다음에 지주목을 세우고 지주목 다 세운 후에 물집을 만듭니다. 물집이라는 것도 역시 나무가 다 심어졌어요. 여기 지금 구덩이를 파냈던 그 지름만큼 그 공간을 돋워줍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흙으로 돋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릇처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여기에 그릇처럼 차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물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서 차 있어서 뭐 며칠에 걸쳐서 물이 흡수가 될 수 있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집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혼합한 다음 운반해서 다져 넣을 때까지 시공성이 좋고 나쁨. 콘크리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콘크리트의 시공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성의 용이함, 시공의 난이도, 워커빌리티가 답이 될 거고요. 다른 오답들의 용어로는 슬럼프 시험은 반죽 질기 혹은 콘크리트 품질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법입니다. 반죽의 질기를 시험하는 시험법이고요. 물 시멘트 비도 WC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물 시멘트 비는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시공성에 좋고 나쁨에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공의 난이도 자체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과 시멘트의 중량 비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과 시멘트의 중량 비율을 물시멘트비라고 하는데요. 40에서 70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시멘트가 100이면 물이 40에서 7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셨을 때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물이 밑에 가고 시멘트가 위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물이
분자에 있고 시멘트 B가 분모에 갑니다. 그래서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율, 이 중량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반죽질과 관련이 있기는 할 테지만 시공성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양생은 뭐할까요? 양생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다 치고 난 뒤에 그를 보존을 시키죠. 보존을 시켜서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7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공원을 대표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정원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그런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원으로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궁궐 정원을 대표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궁이 있고요. 궁 뒤쪽에 정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궁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 산의 속에 들어가면서 건물 사이사이에 이런 조경 요소들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창덕궁 후원, 비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은 비원, 후원, 금원,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원 이런 이름이 있다. 다른 이름까지도 문제에 나오고요. 세부적인 정자들, 세부적인 건물 이름, 연못 이름 이런 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제가 링크로 오른쪽에 유튜브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39번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그윽한 향기를 가진 등황색 꽃이 피는 수종은 조경 재료 중에서 식물 재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제가 아까 식물 재료를 외울 때 꽃은 주로 언제? 봄에 핀다고 했어요. 봄에 대부분 여름, 가을, 겨울꽃 있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거의 없고요. 여름, 가을 요걸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가을에 피는 거 나왔죠.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중에서 금목서, 팔손이 정도가 가을에 핍니다. 남천 봄, 생강나무 봄입니다. 팔손이 11월, 금목서 10월, 11월에 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을에 피는데 노란색 꽃을 고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꽃색은 대부분 무슨 색? 흰색. 나머지 노랑, 그 다음에 뭐 빨강, 이외에 뭐 보라, 뭐 등등 뭐 핑크 뭐 있겠죠. 그러면은 흰색 말고 노란색 어떤 것이 있는가? 금목서 대표적인 노란꽃입니다. 생강나무 노란꽃이고요. 남천 하얀꽃, 팔손이 하얀꽃입니다. 그래서 답은 노란꽃이면서 가을에 핀다. 금목서밖에 없고요. 각자 사진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면요. 팔손이 오답이 되었던 팔손이 마찬가지로 흰색 꽃이 핀다. 설명했던 것처럼 11월 정도에 흰색 꽃이 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꽃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팔손이라는 식물 자체가 난데림 수종이에요. 난데림 수종이라서 따뜻한 데에 살아야지 되는 수종인데 우리나라 11월 많이 춥죠. 다음 남천입니다. 남천. 이것도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는 식물인데요. 사진처럼 하얀 꽃이 언제 피느냐? 5월경에 핍니다. 그래서 5월경에 하얀 꽃, 가을에 황색꽃과 거리가 멀고요. 다음 생강나무. 생강나무는 지금 노란 꽃이 핀 것을 확인이 되죠. 등황색, 노란색은 맞는데 가을이 아닙니다. 3월이면 핍니다. 이른 봄에 피어요. 그래서 잎이랑 꽃이 같이 있는 걸 구경할 수가 없어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되었던 금목서 다시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시도록 하면요. 금목서, 목서는 음목서, 금목서가 있습니다. 목서라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로 난데림 수종입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노지에서는 힘든데 난데림 수종으로서 가을철에 꽃이 피는데 음목서는 하얗게, 금목서는 노랗게 핍니다. 답은 금목서죠.